라디오 리변입니다. 예, 박변입니다. 이변입니다. 이런 변이 있나 지금 시작합니다. 아, 네, 날씨가 좀 풀렸네요. 풀렸나요? 아, 여전히 추우신 듯해 보이는 걸 보니 예, 연세 때문입니다. 예. 저 오늘 노트북 갖고 왔어요. 예. 지난번에 뭐 자료 보고 뭐 스마트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그 노트북. 저 울트라그램이에요. 이 두 분이 박주민 변호사님과 이건철 변호사님이 은근히 얼리 어답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한테 대놓고. 근데 그 활용도가 이제 짧은 기간에 불과해서 금방 실적을 내고 또 딴 걸 사야 돼. 애기 같아. 그래서 사모님들한테 쫓겨날 뻔했다는 후담이 있어요. 제가 한때 종이 기록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좀 무겁기도 하고. 네. 막 국가보안법 기록도 많잖아요. 네. 그래갖고 제가 와이프를 쫄라가지고 넷북을 사달라고 했어요. 예. 거의 쓰지 못하는 기능이죠. 근데 넷북을 막상 하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저는 그 넷북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완전히 무식해가지고 너무 느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김인성 교수님한테 한번 공개적으로 욕을 먹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왕재산 사건 이런 그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과 증거력을 따지는 변호사가 이런 넷북이나 들고 다닌다고. 왜요? 그게 몰라서. 그게 취약한가요? 보안이나 이런 데? 작아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인터넷 보는데 쓰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최소한의 문서 작업도 안 되고 넷북이 좀 그렇게 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갖고 하여튼 상당한 돈을 주고 샀거든요. 그 초기에. 그래갖고 한쪽이 지금도 폐기돼갖고 집에서 저의 그런 뭐랄까 얼리 어댑터의 그런 욕을 먹는 항상 도구로. 그렇죠. 제가 뭘 사달라고 그러면. 게다가 지금 앞에 놓고 계신 것도 상당히 슬림하고 이제 가벼워서 유명한 노트북인데 그걸 이제 주변 변호사님들이 한두 분 젊은 변호사님 쓰는 걸 보시더니 냅다 사셨죠? 사시고 난 뒤에 들고 다니시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몇 번이 다는데 왜 안 들고 다니시냐 물어봤더니 그것도 또 뭐 귀찮더라고 이러면서 제가 핸드폰을 화면 삼아서 제가 하던 얘기 계속해도 되나요? 자주 들고 다녀요. 제가 핸드폰을 화면 삼아서 이 자판을 하나 또 폴더형으로 접어서 갖고 다니까 그거는 얼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샀어요, 그래서. 예?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이재용 변호사님이 하나 선물해 주신다더니 그 뒤로 연락이 맞아요. 저 장바구니만 담아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까먹어 버렸어요. 사실 몇 푼 안 하는데. 은근히 기다렸는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그래. 맞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마저 사면. 신혼이시라 주머니가 너무 좀 빠듯하신가 보다 해서 내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구입해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되게 스마트하게 시작하네요. 두 분이 막 최첨단 기기를 동원해서 얼마나 방송의 품격을 높여주실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핸드폰도 없는 처지라 그냥 두 분 말씀 듣고 있겠습니다. 검색도 불가능해요. 주한미디어사 습격 사건도 모르시고 여기까지 오시고 전문 방송인께서 그러시면 됩니까? 그러게요. 저도 방금 이 자리 녹음을 와서 막 전에 들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로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 초청 강연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7시 40분쯤 강연에 앞서 조찬이 시작되려는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달려들어 리퍼트 대사를 밀어 넘어뜨리고 흉기로 마구 찔렀습니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동작이 빨라지면서 몸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대사의 목 부분을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대사가 피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친 거고. 리퍼트 대사는 얼굴과 팔 등 5곳을 흉기에 찔려 피투성이가 됐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사를 공격한 사람은 진보 성향 문화운동 단체인 우리마당의 김기종 대표로 김 씨는 공격 직후 주변에 있던 참석자들과 경찰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범인의 덩어리 위에 제가 올라타고 있어서 아마 범인의 머리나 어깨를 제압을 하고. 김 씨는 이번 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훈련 반대합니다. 이산가족이 못 만난 이유가 전쟁훈련 때문에 그랬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피습 직후 강북 삼성병원에서 지혈을 받은 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80여 바늘을 꼬매는 정밀 봉합수술 등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어제 2시간 넘게 봉합 수술을 받은 마크 리퍼트 주미 대사는 현재 병실 안을 자유롭게 오갈 정도로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사도 잘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새벽 3시에 잠들어서 7시에 일어났는데 얼굴 부위에 통증은 없고 관통상을 입은 손에만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림 증상만 있을 뿐 움직임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의료진은 상처가 비교적 깨끗하다며 상태를 보고 다음 주 월요일 얼굴 실밥을 제거한 후 퇴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리퍼트 주미 대사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담당 주치의는 의료진보다 의연할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전 국민의 관심에 감사하다며 한국말로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뭐 상황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취지와 명분을 떠나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 뭐 일면 또 테러라고 사람들은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그분은 쾌유를 빌고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지금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라는 것은 안 되죠.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미국하고 하는 군사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평소부터 문제 의식이 많았다. 뭐 본인이 그렇게 진술한 걸로 보도는 되는데, 그러면은 1인 시위를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을 선택한 것 같고요. 다만 우려는 이것들이 또 이제 보수 정권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정말 테러로 명명하면서 반대 세력을 제압하는데 어떤 명분으로 가져가서 공허한 정국이 우려되는 그런 염려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네. 이 방송 녹음하는 게 목요일인데 지금 중동 순방 중이시잖아요. 네네. 우리 각하께서. 근데 오늘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김기종 씨가 과거에 이제 학생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기부에 끌려간 데 가서 고문을 좀 당하는 네.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좀 앓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박원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막 공격하겠다 막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이런 내면화된 어떤 그 뭐 반미라든가 이런 사고 때문에 사고 방식이라든가 그런 생각 가치관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이후에 물론 이러한 행동조차도 다 용납돼서는 안 되죠. 네. 더군다나 25cm 과도를 들고 그렇게 강연에서 조찬에서 강연을 기다리고 있던 상대를 공격했다고 하니까 어떠한 경우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그 원인이나 문제의 이면에 무슨 반민이 종북인이 이런 프레임으로 연결해 가려고 하는 시도가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첫 언급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박 대통령의 태도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예전에 그 황산 테러를 했었죠 콘서트장에서. 네네. 그때는 오히려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고 그 그렇죠. 콘서트가 종북 콘서트다라고 예, 얘기를 예. 했고 이번에는 일반적이지 이제 않죠. 바로 그 행위에 대해서 또 문제 삼고 있어서 태도 자체가 좀 일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네네. 보인다라는 게 걱정에 좀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사람이 다친 것이고 더군다나 이 상처 부위가 또 이렇게 얼굴이고 또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또 피도 흘리고 그러던데 뭐 미국에 대해서는 각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각자 뭐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인명에 대해서 상대가 강연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한다라는 건 용납될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어쨌든 리퍼트 대사가 한국에 부임한 다음에 우리 한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동화하고 그런 것들에 좀 공감하려는 노력들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렇더라도 그것이 뭐 제국주의적인 속성 아니냐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과 친밀도를 높이고 그러는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동반자적인 관계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젊은 이런 더군다나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이라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부임해서
어쨌든 그런 좋은 모습들 최근에 또 아들도 한국 이름으로 해갖고 세준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그러죠.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어쨌든 리포트 대사의 쾌유를 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가리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불필요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참 행운이 깃드시는 건가요? 또 이걸 갖고 또 대대적으로 국내 종북 세력을 또 때려잡겠다고 하시면서 와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지금 아마 대검과 또 경찰청 지금 호떡집에 불난 듯이 지금 미친 듯이 회의하고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 청와대 또 뭘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컨셉 잡고 또 공안 라인들이 설쳐될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정말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바빠져요. 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도 일이 이만큼 차 있는데 예. 우리 공안 라인들이 설쳐되시면 저도 덩달아 바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빠지는 이제 다른 대가 없이 아니, 또 주머니는 비고 있고 몸은 정말. 바빠지고 그러니 문제라는 거니까 그러면 바빠지시더라도 그냥 주머니를 채우면은 수용 가능하신가요? 예, 하여튼 뭐 전국을 찔렀나요? 예. 뭐 정권이 지지도가 떨어지면 보통 두 가지 카드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사정, 뭔가 이제 뭐 부정부패와 싸우는 듯한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인기를 회복하는 거. 또 하나는 공안, 네. 어떤 북한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위기를 또 탈출한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이제 공안부를 올해 초에 이제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었죠. 그래서 뭔가 공안 쪽으로 좀 가는 것 같다. 두 가지 카드 중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어제 있었던 이 일이 공안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큰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예. 좀 들어요. 예. 네. 게다가 이제 뭐 그분이 어쨌든 간에 뭐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 대표, 평소에 뭐 전쟁 반대, 이제 미군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 대표성을 두고 그러니까 진영 전체를 몰아붙이기에 족한 지금 프레임은 짜져 있고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3년 전에 그 주한 일본 대사를 또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한일 동맹에 대한 공격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겠네요. 우리 저 님께서도 대통령 각하께서도 잠시만요. 누구 카톡이야? 그거 아니에요? 저기 당황을 하셔가지고 최첨 당기기를 선보고 계시는 우리 최첨단 이광철 기계를 간만에 갖고 변호사님. 왔더니 이게 또 무리를 일으키네요. 하여튼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예, 그 노트북에서 카톡 기능. 보나마나 이정 변호사님이 저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편집 안 되겠죠? 이건 제가 죽어서라도 살리겠죠? 예, 어쨌든 뭐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다. 이 프레임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네.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분이 뭐 그렇다고 무슨 배우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좀 차분하게 이 문제는 좀 해결하고 넘어가는 예, 것이 그분의 좋겠다.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하고 문제가 괜히 다른 전선으로 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예. 언론의 역할인데 사실 언론이 그럴까요? 아이고. 우리 국민 TV, 아, 국민 예. 언론, 공정 언론, 국민 TV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들 국민 TV만 들으셔야 되겠네. 그러게요. 아유, 그 생각을 이제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게시판에 네.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좀 자주 좀 해주세요. 이런 변. 예. 그럼 우리 전업으로 그냥 매일 아침 할까요? 어때요? 힘들어요. 아유, 주머니도 안 채워지는데 공안 전국에 그냥 네. 마이크로. 예. 자, 오늘 방송 첫 번째 주제는요. 이제 얘기 안 할 수 없죠. 뭐 지난번에는 저희가 통과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그 김영란법 통과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언론 포함 여부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 이 전제되지 않고서 김영란법이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말씀 나눴는데요. 자, 뭐 곡절 많았네요. 통과는 됐어요. 근데 통과되자마자 또 뭐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뭐 공언하고 있는데 여야 예. 다 그렇죠. 지금 예.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고 특히 뭐 일부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에 밀려서 통과된 거다 이런 얘기도 야당 의원들이 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통과되자마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비판받기도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시행도 안 되는데. 예, 시행도 안 됐는데. 지금 변협에서는 오늘 저 헌법소원 낸다는 거 예, 아니에요? 이르면 오늘 중으로. 근데 저는 헌법소원 궁금한 내겠다. 게 목요일 날이죠. 자기 관련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 오늘 방송 들으시면 이제 어제인데 뭐 변협이 자기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변협이 내겠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대리해서 변협이 내겠다 그 그렇죠. 정도로 생각해야 기획소송쯤 되겠죠. 예. 변협이 공익소송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임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됐으니까 학교 법인의 임직원 뭐 이런 사람들 쪽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대리를 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근데 거 제가 아니죠?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방송을 좀 들었는데 어제 아침 그러니까 예 오늘 아침이죠. 전체 방송하는 날 기준으로 그 변협의 공보이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네. 그거를 아침 방송에서 이제 쭉 설명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선 좀 어떠세요? 좀 전체적으로 지금 그 상반된 기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더욱더 엄격하게 강화돼야 한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편에는 위헌성이라든지 또 검찰 개혁도 뭐 그 중에 한 범주 같은데 그것들을 이유로 해서 예. 우려 쪽에 좀 방점을 더 찍는 견해들이 있는 것 같고 좀 어떠신가요? 저는 어쨌든 제도는 더욱더 보완되고 그래서 어쨌든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더 엄격 좀 더 이렇게 제도를 좀 엄격하게 적용하고 네. 또 그런 한편에 검찰 개혁이 좀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네. 좀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은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입장이 똑같죠. 예,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한번 찾아봐요. 우리는 그 아마 토론이 안 될까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좀 있죠. 예.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당장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뭐 당사자성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서포트하고 이때까지 했던 법률 조력을 했던 분들에게 이것들이 지금의 검찰로서는 악용될 또 하나의 무기를 준 것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 좀 있어요. 진보적이고 개혁적으로 난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굉장히 재미없게 사셔야죠. 그러게요. 그리고 무조건 다 덫이야 이제는. 좋아요. 사실 이 커피 누가 샀어요 이게 지금? 예? 커피 누가 사온 겁니까? 맛있게 이거? 드세요. 제가 샀습니다. 아니 저희는 변호사잖아요. 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좀 재밌게 살아도 된다고요. 우리 언론인 아닌가요? 우리 언론인? 언론이 마이카피는 우리는 언론인 아닌가요? 금요일만이라도. 따져봐야 되겠네. 아니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법안의 내용 인지관이겠네. 가운데서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이런 우려를 떠나서 법안 내용 가운데서 그 부분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법 적용의 대상 자체가 네. 공공적 성격을 갖는 것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국가로부터 혹은 세금을 통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하는 일의 성격에 주안을 맞출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의 소속과 신분이 세금이라든가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그 자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국한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논의 자체가 막 이렇게 뭐 교사 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들이 들어간 걸 가지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그러면 시민단체 변호사 그러니까요. 이런 좀 공공적 예. 성격으로 확대한다는 이건 분명히 명백히 물타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립학교 교원하고 언론인들이 다 들어가게 된 것은 사실은 그 한국방송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국립대학 교원들과 같이 국민 세금 내지 공공적인 성격의 돈을 갖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넣다 보니까 물적 관련성이 있는 거죠. 공공성에. 그러면은 예. 같은 하는 일은 똑같은데 누구는 국립대 교원이라고 그래서 그 법에 적용을 받고 사립대 교원은 괜찮다는 거냐? 라는 게 나와가지고 또 그 점을 또 우회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 네. 교원이라든지 일반 민간 언론사도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민은 이해할 수는 있는데 뭐 졸속이법이다 이렇게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해할 수는 있는데 기준 자체는 엄밀하게 소속과 신분 그리고 급여를 받는 그러니까 뭐 노동의 임금의 대가를 받는 것이 국민 세금 내지 공공적 성격의 돈을 받는 사람으로 국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근데 하는 일의 공공적 성격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공공적 성격이라는 거라는 건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사실 뭐 시민단체가 공공적 성격이 있다 그런 식으로 치면 공공적 성격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죠. 네, 다 사회생활 하면서 하는. 다 사회생활 하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용 변호사님의 방금 전에 저 표정은 잘 키워놨더니 말 잘.
예쁘든 무흐트. 예. 대한변협이 위헌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오늘 방송 들으셨다 그러니까. 저는 뭐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이 약간 너무 추상적이다, 불명확하다, 뭐 그런 얘기한다는 건 얘기는 들었고, 또 어떤 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인들도 그러니까 포함된다? 일단 사인이 포함된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부정청탁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정청탁의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 것이고 또 특히 불고지죄, 뭐 배우자 불고지죄 얘기도 그리고 그 배우자의 금품수를 예. 신고하도록 강제한 부분도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국가보안법 불고지죄의 좀 유연성도 같이 좀 드러나면 좋지 기왕에. 않을까. 기왕에. 아, 예, 이번 기회에.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저는 이렇게 이거는 좀 뭐 본질에서 살짝 벗어난 과거 경험에 대한 얘기인데 집행부에 관여한 건 아니지만 변호사회 관련해 가지고 좀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좀 언론 쪽으로, 그러니까 편집위원 같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집행부를 언뜻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일이 대여 언론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게 이제 언론을 상대로 한 그 식사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의 이제 그 식사 참여비를 주시더라고요. 회의 참여비라는 명문으로, 그러니까 자문비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돈 자체가 참 이름을 붙이기가 참 웃긴데 식사를 얻어먹으러 왔으면은 식사만 먹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회의비로 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례화되어 있더라고요. 자문 기자단으로 해서. 예. 뭐 그런 방식의 가끔씩은 이렇게 이제 짭짤하셨던 분들 이제 뭐 대한변협도 돈 굳히겠네요. 예, 서울지방 변호사에 대한변협도 돈 굳히시고 이제 그분들도 덜 짭짤해지시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 법에 지금 본회의 통과로 특히 대기업의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네네. 비상이 걸렸대요. 어떤 이제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되냐. 이제 그러니까 그 동안은 자연스럽게 좀 비싼 밥도 먹여가면서 뭐 또 티 안 나게 속가 좀 정성이 들어있는 소액이라도 이렇게 네.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뭐 일각에서는 야, 이번 기회에 법대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는 그래도 의리니까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쪽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접대를 하고 또 이렇게 분위기 있게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창조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저 잠시 멍 때리고 있던 얘기 해도 돼요? 저는 왜 이렇게 본질이 어긋났는데 저 정말 이제 마이크를 놓을 때가 됐나 봐요. 대관 업무라고 하시는데 대기업에서 그러면 호를 빌려주시는 분인가? 그분이 왜 고민을 시작하시지? 순간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좋아. LG 아트홀리 뭐 이런 거 빌려주시는 분이 지금 고민을 시작하시는 건가? 어쩜 좋으니? 이거 혹시 들으시는 예. 분 중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그 있으면 신고하세요. 불꽃이 관공서를 상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민원과 로비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거죠. 물론 네. 그 중에는 뭐 호를 빌려줌으로써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렇게 극소수다. 좋으실까? 예. 아니 대관 업무를 네. 근데 그 대한변협이 얘기한 그 것 중에 부정한 청탁이 불명확하다는 거 저는 이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지금 볼 수 있는데 부정한 청탁이 약간 불명확하다라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뭐 법령을 위반하여 인허가를 하게 한 행위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저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법원 판례가 네. 사실 많이 많잖아요. 엄청 돼 있기 많잖아요. 때문에 사례들을 통해서 그렇죠. 개념은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규범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협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뭐 제가 다 수긍할 수는 없지만 법률가 입장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뭐 위헌에 관한 문제를 환기하고 헌법재판소로 이런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나쁘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보지는 않고 네. 다만 이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문제 제기를 네. 하면 좋겠다. 예, 맞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이 법 자체가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한 그런 접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내고 공직의 연결성 같은 것들을 좀 높이자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변협도 뭐 오늘 나와서 공보이사께서 뭐 변협은 법치주의 실현에 사명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의 이념을 갖고 그럼 어디다 쓸 거냐? 법만능주의는 아니잖아요. 법을 가지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에 좀 따라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문제제기 활동을 하고 재반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제가 얼핏 받은 인상은 뭔가 딴지 걸고 싶은 네네. 그런 기득권 세력에 영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네. 받았어요. 그 사실은 법치주의를 많이 훼손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지에서 행하는 접대와 로비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떡값이다, 촌지다라고 해서 약간 뇌물과 그 아닌 것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치주의를 많이 훼손을 하고 있는데 그 대한변협이 진짜 법치주의를 들고 나왔다면 그런 측면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진짜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손을 봐서 그런 어떤 음지의 문화들을 좀 제거해 나가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리고 왜 이렇게 반응이 빨라요 이번에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언론도 한 몫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법이 언론인들이 크잖아요. 예, 큰일 날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반 대중들도 진짜 날치기 통과가 돼가지고 이 법이 정말 위헌적 문제를 많이 담고 있나 봐.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본의 이해도 여기에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좀 대관 업무 쪽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관행처럼 돼 있는 이 접대들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새롭게 이제 그런 방식들을 세팅하고 그래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이야 이런 대관 업무에 일정한 비용들을 미리 책정해 놓잖아요. 역시 전문 방송인께서 하니까 빵빵 터진다. 대관 업무 웃음을 참지 못하시네 진짜. 네. 근데 오늘은 어떻게 일찍 오셨어요? 전문 방송인께서 녹음인데. 네. 아마 이 근처에 다른 일이 있으실 수도. 남부지법 재판, 남부지법 이 재판 근처에서 혹시 있었어요. 대관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동사무소 업무 봤어요. 예. 대관 업무네. 예. 그래서 아무튼 잊어먹었잖아요. 아니 사실 저는 놀랬던 게 어떤 언론에서 청탁이 이렇게 말하면은 법 위반이고 이렇게 말하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 10몇 가지를 알아본 김영란법 이런 것들 많이 근데 나오죠. 되게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웃긴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인허가를 빨리 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 부정한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가고 있냐라고 물으면 괜찮은 거고 뭐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존에 뭐 뇌물죄나 뭐 배임수재, 수중죄 뭐 이런 데서 판례가 정립된 걸로는 그렇게 어떤 말을 했느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간의 뭐 전후사정, 구체적인 정황들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서 어떤 취지의 말이 건네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일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법을 수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거고 어떻게 해야 아닌 건지를 헷갈리는 것처럼 정말 위헌성이 있는 것처럼 좀 과대 포장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게 근데 정작 이렇게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호들갑을 좀 떠는데 제가 이제 어제 본 기사 중에는 국민분들의 반응에서는 한 60% 넘게 잘한 일이다 이번 통과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접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또 이 접대 문화가 보여줬던 폐해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또 아까 이광철 변호사님 자본에 의해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때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기사에 보니까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그건 맞아요. 접대 경제 문화가 골프장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음성적이고 정말 뭐 떳떳하게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그런 돈들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또 국민의 큰 이해가 걸려 있는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특정 세력만을 위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태웠다는 걸 사실 반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들어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 불이익이 우리 사회에 끼쳐졌다는 거죠. 그럼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김영란법이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의 사설이 이런 뭐 섣부른 그런 문제 제기들보다는 좀 차분하게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서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자라는 것인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일부 기득권 보수 언론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뭐 김영란법이 큰 문제인 것처럼 지들은 조금만 족쇄를 채워도 그렇게 지랄들이에요. 하여튼
예, 그래서 좀 앞으로 뭐 문제는 저도 있다고 봐요. 예, 저희 역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100% 위헌성 없는 완벽한 법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예. 아까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들을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 차분하게 살펴볼 일이죠. 아, 근데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박주민 변호사님 훨씬 더 기자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만나진 않아요. 만나진 않습니다. 네. 그런가요? 얼굴을 잘 몰라요. 정작 보면 많이들 실망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기대가 있었길래 실망을 제가 하실까? 약간 목소리는 중후하고 멋있나 봐요. 아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기대도 없었죠. 실망도 없었죠. 수긍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김유진 PD니까지. 믿었던. 아니 근데 그 이제 그러다가 기자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번 통화하고 이제 그러다가 한번 뭐 사무실에 오신다거나 만나게 되면 그걸 밥이라도 한 끼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니까 제가 밥 사고 예. 그게 또 자연스럽고 밥 한 번 먹자는데 멀리까지 사무실까지 오시거나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서로 만났는데 서로 밥 먹자고 해놓고 밥 먹고 일어나서 각자 이렇게 이거 좀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제가 궁금한데 결제를 해요 제가 카드로. 예. 뭐 돈도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드는 거니까 비싼 음식을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정산을 해. 증거가 없어. 아니 정산하면 영수증 받아야죠. 아니 영상을 봤는데 정산할 때 영수증을 가능해요. 바로 그렇죠. 거기서 3만 원. 아 근데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그리고 공증하시거나 항상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기자분들한테 네. 밥을 사주세요. 저는 기자분들이 밥 사주시던데. 저도 만나서 밥 먹을 때는 주로 좀 얻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떤 분은 경찰서에서 상품권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저는 사주시고. 아직까지 기자들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뭐 비싼 밥을 사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김치찌개 하나 먹고. 그러니까요. 그런 뭐 거죠, 뭐. 간단하게 먹는 거죠. 뭐.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기자, 뭐 교수, 어쨌건 또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알고 지내는데 뭐 공무원들이 이제 영전에 가면 그럼 난도 이제 못 보내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제 난 진짜 쓰잘데기 없는데. 그래요. 쓸데기 네.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뭐 이제 승진했다고 보내거나 또 혹은 다른 데로 이동했다고 보내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가장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건데 외국은 어때? 외국은 카드를 써서 주나요? 이렇게 뭐 이렇게 축하한다라든지 편지를 써서 주나?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뭐 살아보신 분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김영란 이제 권익위원장 예전 권익위원장이 이 법을 처음 제안하면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행 시기가 좀 여유를 두고 캠페인을 해가지고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문화를 좀 고치면 다소 이게 지나치게 엄격해 보이거나 또는 뭐 현재 문화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여도 실제 시행될 때쯤 되면은 많이 개선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법을 어떤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캠페인을 위한 하나의 뭐 표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하셨던 걸 제가 봤어요.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이거 시행 시기를 좀 뒤로 늦추면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스스로 자정하고 문화를 바꾸고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 2016년에 발의가 네. 될 거예요. 2016년 9월쯤이죠. 네. 예. 그러니까 한 1년 넘게 이렇게 시행 시기를 두는 법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아까 이강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접대 방식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문화 자체가 좀 바뀌면 되겠죠. 사실 그 되게 이 법이 통과돼서 편리한 점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현재 그 대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예예 그 대관 하실 때 그 대관 업무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야말로 진짜 막대한 자본이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싶고 하면은 관철되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그렇지 않고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줘야 된다 해서 그런 게 끌려다니는 많잖아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사실 해방되신 걸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지금 이제 막 인터넷을 보니까 헌법 전문가 10명 중에 8명이 김영란법 위헌 의견을 냈다고 그렇게 이유가 나오네요. 뭐예요? 예. 그러니까 항목을 정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수수 시 직무 관련성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첫 번째, 네, 두 번째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적용하는 거, 세 번째 부정척탁 개념, 네 번째 배우자 신고 의무 뭐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네. 각각의 위헌 합헌 의견을 물었는데
10명 중에 8명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민영기 전 헌법재판관, 임지봉 교수, 장영수 교수, 최대관 교수, 김상겸 교수, 김형성 교수, 김민호 교수, 한상희 교수님 그래도 우리 프로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나오셨는데 나오시면 다들 님자 님, 붙여드립니다. 이 정도는 또 이것도 걸리나? 그다음에 전학선 교수님, 뭐 이분 성함은 좀 잘 모르겠고. 그래서 8명 중에 10명 중에 8분이 이제 일부라도 위헌이 있다라고 전부 합헌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상희 교수님. 그다음에 최대권 교수님. 그러면서 한상희 교수님이 자기 지도 교수님이신데 최대권 교수님이 완전 일치했다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근데 보면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체로 위헌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평가를 네. 받고 계신 예를 들어 김상겸 교수님 같은 분은 그렇죠. 저희 정당해산 사건에서도 법무부 쪽 대리하셨잖아요. 예. 위헌 의견을 제시하셔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정치적 경향 보수적이시고 좀 그러신 분들은 이 법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조금 좀 입맛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성향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어떤 이거 정말 죄송한데 추정이에요. 본인의 생활 방식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정도는 받아도 되지, 그 정도는 줘도 되지. 또 실제로 줬거나 받아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 좀 너그러울 수 있겠죠. 그런 문화에 그런 대해서. 부분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법은 그런 너그러운 부분이 이를 통해서 봤을 때는 좀 지나치게 제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지금 줘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는 한상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줄 돈도 없고 뭐 이게 뭘 해줄 사람도 없어. 무슨 기본권을 침해 이게 뭐 100만 원? 변함없어. 야, 5만 원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일하고도 있겠죠. 못 받아볼 돈이 네. 100만 원인데. 네. 100만 원 뭐야 이건 막 아, 우리 근데 한상희 너 지난번에- 그 차 산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아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 간통죄 방송 이후에 저희 방송이 어떻게 여성화되고 있어. 아니요. 우리 되게 학구적이고 나름대로 밀도 있었는데 여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한상희 교수님 님자만 붙였지 지금 되게 초라하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차라리 님자를 빼시고 조금 더 올려드리면.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한상희 교수님하고 최대건 교수님 두 분을 빼놓고는 언론인 사립교원의 적용 문제는 전부 다 위헌 의견을 보이신 걸로 봐서 위헌성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 부분인 것 그 같아요. 부분, 근데 이제 예.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대상을 공공적 성격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아니면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소속으로 볼 거냐, 급여를 받는 곳이 어디인지 좀 여기에 따라서는 좀 기준을 명확히 나눠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면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방송공사나 이런 기관만 포함되고 나머지 또 언론인들은 빠진다면 또 이게 하는 일은 똑같은데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조중동한테만 드립다 주고 KBS는 못 받는다 그러면 KBS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인이라고 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사례는 뭐 선거운동,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뭐 이렇게 그게 할 때 있었죠. 그 언론인의 자격을 그 이제 법에 뭐 등록한 언론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물론 이제 등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언론인의 역량이 이제 더 강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게 어떤 기준점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만을 등록 여부에 따라서 또 언론의 기능을 달리 보는 것도 좀 그렇긴 하고, 언론인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은 많아요. 필요성은 있는데 어떤 방식의 규율이 가장 적합할지는 저도 아직은 고민 중이에요. 궁금한 거 아까 하신 기사에서 혹시 다른 것도 임지봉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임지봉 교수님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임지봉 교수님은 100만 원 이상 수수 형사처벌은 합헌, 그다음에 언론인 사립교원 적용은 위헌, 네. 부정착탁 개념도 위헌으로 보셨네요. 그걸 배우자 신고 물어보셨나요? 의무는 합헌. 이렇게 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배우자 네. 신고 의무 때문에 앞으로 그 명의상의 이혼이 급증할 거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기 공직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공직자분들은 위장 전입에다가 논문 표절, 이혼, 네, 미장 이혼, 위장 이혼, 그다음에 군 문제 등등등 패키지가 하나 좀 더 예. 내가 늘어나는 보겠습니다. 예. 네, 부동산 투기 의혹. 네. 그 안에 이제 위장 이혼까지 들어가게 된다. 네. 위장 이혼 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보자마자 막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이분 늘었어. 네. 이분 늘었어 그렇게 지금. 생각을. 근데 이게 시행이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국민도 그래서 찬성을 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쫓아가기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여유가 없고 근데 남들은 하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려니까 짜내야 되고 했던 분들은 상당히 여기서 좀 많이 뭐 해방되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그 부정부패 지수 이게 OECD를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높다 그러죠? 굉장히 높죠. 네. 높은 나라고 이런 공직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결성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네요.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뱉는데 그래서 자, 깨알 같은 자랑을. 쉽지 않아. 예. 어려워요. 말 예. 한마디 한마디가. 근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제 김영란 권익위원장님도 그런 고민 끝에 이제 내보내 이 법안에 대해서 최초 발의하신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특히 저 위헌론을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태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빈대만을 좀 골라서 잡아가지고 초과상관은 지키고 네. 또 초과상관이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뭔가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한테 전화하시는 기자분들 중에는 질문을 이런 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단체, 그 다음에 뭐 법률가, 네. 그리고 변호사 그런 사람들도 이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의사 뭐 이런 사람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아마 이미지가 시민단체나 변호사들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대관 업무를 하잖아요. 네, 대관 업무. 왜냐하면은 그 법률안 개정이나 이런 거 할 때 또는 운동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법률 개정을 해달라라고 뭐 국회의원들한테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참여연대도 예전에 많이 느티나무 하죠. 홀 네. 빌려주고 그랬어요. 민변은 대관 업무를 안 하죠. 예. 예, 빌려줄 공간이 없어요. 없어. 네. 계속 가시죠. 하여튼 근데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좀 시민단체 또는 변호사들도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론스타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그 처벌 의견을 강하게 얘기했던 시민단체가 7억을 받는 것을 약속을 하고 해서 얼마 전에 구속이 네네. 됐었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법은 받는 사람도 처벌하는데 주는 사람도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사들이 또는 시민단체가 어떤 로비 같은 것 또는 어떤 이 법률안 개정을 위해서 뭐 운동을 하면서 정관계 인사를 만나서 대관 업무를 한다. 그럴 때는 만약에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을 줬다거나 어떤 금품을 줬다라고 하면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공공적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히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껏 또 위헌이라는 걸 부각시켜 보이려고 하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우리 녹음 스튜디오에 원고가 하나 있어서 슬쩍슬쩍 어이구 이거 좀 보면서 해야겠네 하고 저는 우리 프로를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닌데 어떻게 뉴스 브리핑 프로를 위한 원고시더라고요. 네. 쭈루룩 읽어보는데 이것 좀 국민 TV에서 아마 방송이 이미 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반쪽 처벌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반쪽 처벌 논란이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프레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공성이 있는 다른 영역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그 개념이거든요. 반쪽 처벌도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힌 단어의 사용인 것 같은데 그래요. 뉴스 브리핑에 반쪽 처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참 아닌데 그 앞서서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네.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자마자 그 위헌 논란은 전체 법을 통틀어도 제 기억에는 96년도 노동법 날치기 네. 말고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논란을 거쳐갖고 만들어지면 일단 법의 취지는 살리는 쪽으로 하고 나중에 보완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와서 논란이 한꺼풀 수그러드는데 법이 만들어지자마자 이러니까 저도 법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조금 의외죠. 난해합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이게 언론의 기능인 것 같아요. 기능? 그 저는 그 연말정산 그게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일 피해를 많이 봤던 연봉대에 네.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들이 있대요. 네네. 그 한겨레, 경향등 거기 그 연봉대 미치고 아래쪽인데 네. 아 미치고로 들었어요. 아니야. 그 못 아래쪽에 미치는 못 거죠.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예. 밑이고, 밑이고. 밑이고 이씨,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하여튼 그 연봉대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포진한 예, 몇몇 언론사들 메이저? 중심으로 예, 메이저 국민 TV 뭐 영어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나?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기자들 사이에서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뜨겁냐라고 물어보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그래서 언론들이 포화를 일제히 저렇게 쏟아붓는 거다. 참 뭐 조금 딴 얘기인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이러저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진짜 언론과 검찰, 법원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이렇게 막 그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언론은 해설자고 검찰이나 법원은 일종의 레프리 아닙니까? 네.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근데 우리 사회 현상들이 이 언론, 검찰, 법원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언론. 네. 검찰은 뭐 원래부터 좀 지랄 망나니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언론이 스스로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막 무슨 김영란법 가지고 자기네가 된다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동네방네 떨고 다니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차분하게 자기들의 존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사실 이제 검찰, 뭐 언론 이렇게 굳건하게 정말 사회 기둥처럼 이 사회를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주체들이 정작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뭐뭐 개혁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라고 해서 사회를 왜곡시키는 어떤 원흉이 돼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개혁자가 뒤에 붙는 뭐 변호사 개혁 이건 아니죠.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예. 그렇죠. 사법개혁도 그렇고. 네. 어쨌건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이번에 김상환 부장판사님 뭐 서울고등법원에 원세훈 유죄 판결도 나왔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 법원이 이제 결정적인 흐름에서는 좀 그런 것들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이나 언론은 사실 그런다기보다는 좀 기득권에 줄 서가지고 우리 사회 진전을 가로막고 이제 이랬었는데 언론이 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기를 좀 네. 바랄 뿐입니다. 네. 네. 뭐 사법 개혁 얘기가 나왔는데 또 우리 대법원발 얘기를 또 나눠야 되는데요. 네. 저희 1부 요 정도 마무리하고 2부에서 그 얘기 계속 합시다. 그러시죠. 예. 네. 그럽시다. 대관. 대관절. 아니, 아주 찰나적인 거지만 대관 이러는데 대관 LG 아토 KTNG 막 이러고 그게 갑자기 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변이 있나 제2부를 엽시다. 네. 그럽시다. 저희 요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입을 여셨는데요. 아이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테러 행위를 감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세력들 세력화 시켰네요. 사람의 문제에서 세력으로 갔죠. 네. 이 사이에 이제 김무성은 당연히 중동에 가 계신 대통령 각하의 말씀에 한미 동맹을 공격하는 행위다. 이제 거기에 자극을 받으셨을 거고. 김무성의 이 말을 이제 우리 공안라인의 지랄통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지시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네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죠. 그렇죠. 네, 창발적인 이 행위를 세력들을 보태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종북과 연결시켜서 자기네 숟가락 그리고 공안부의 존재감 네.
대통령 각하의 한미동맹을 공격하는 행위, 새누리당 대표의 세력들을 발본색원하는 행위는 우리만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견마지로를 다 죄송합니다. 견마지로 들었는데 지난번에 견마지로 한마디 했다가 그래 들었어. 그러니까 뭐 어떤 말과 개. 예. 근데 이거 참 벌써부터 저렇게 멘트가 나오면 아니 세력들이다? 뭐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러면 그 황산 테러 했던 분들하고 이게 묶이는 건가요, 세력들? 그 두 분을 세력이라고 칭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답답하네요. 참 저쪽 그 우리가 가늠하고 있는 그 저쪽에 유리한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빨리 프레임을 잘 잡는다. 놓칠세라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참여정부 때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사안이 터지면 빨리 청와대가 빨리 사인을 줘라. 그리고 청와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니들 알아서 해라. 그게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는 사이에 사실 청와대하고 검찰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바로 이제 그런 데서 싹 튼 거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에 이렇게 앵기는 푸들 마냥 검찰은 이제 그런 데 익숙해져 있는데 네. 검찰이 권력을 우리를 예뻐하신다. 그러면서 권력이 물나오면 문다. 이런 생각이 젖어 있는데 니들 알아서 해. 니네가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이러니까 저 권력은 우리를 미워하나 봐. 독립자주 미워하나 봐. 미워하나 봐. 그래서 노 대통령의 그런 비극적인 서거도 사실은 그러한 검찰과의 그런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언급이 이런 식의 여당 대표가 프레임을 짜고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에도 이런 워딩을 날린다면 지금쯤 우병우, 이명재가 포진해 있는 청와대 민정 라인과 검찰 간에 지금 물밑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지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네.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대통령의 뜻이 그거냐? 새누리당의 정서도 그거냐? 그러면 이번에 그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발족시키고 이제 검경, 뭐 합동, 뭐 이래가지고 또 평소에 시민단체에 대해서 내사를 해왔던 이런 것들이 또 총괄적으로 보고가 올라가고 우울하네요. 예. 자, 우리 당초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법원발 뉴스가 2부에 저희 도마 위에 오르겠습니다.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서신 얘기네요. 정의화 국회의원장의 지난 3일 친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대법관 공석 장기화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려를 하시면서 임명동의 절차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박상욱 대법관 후보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장 자, 대법원장 지위에서 예. 서한을 보낸 행위가 과연 타당한 거냐? 네.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네. 서한의 내용이 과연 네. 동의할 만한 거냐? 태도는 그렇죠. 권력 분립의 원리에 비춰서 이런 뭐 대법원장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국가기관이 권력 분립에 있는 다른 국가기관을 압박하는 모양새 과연 맞냐 하는 그런 고민도 있어요. 특히나 저 얘기 자체가 내용 자체가 야 우리는 깜을 뽑아서 보냈으니까 니네가 얼른 통과시켜줘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는 뭐예요? 거수기인가요? 그런 좀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내용적인 측면에서요.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엔 90%는 거짓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법관이 공석이 돼서 장기화되면 그 일 처리 그 대법관에게 주심으로 돼 있는 사건이 쌓여가지고 오랫동안 사건 처리가 안 되니까 국민에게 궁극적으로 피해가 가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신속한 재판에 이념에 반하니까 예. 그러면 대법관이 14명 진용이 다 갖춰져 있을 때도 그럼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쥐들 입맛에 맞는 무슨 저 김용판 사건 같은 거야 신형철이 후딱히 치고 가자 그래갖고 신속하게 해서 다 그냥 문제 없는 걸로 기각하고 갔지만 대부분의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면 사건이 세월아 네월아예요. 예전에 이제 뭐 불법 파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년씩 걸리죠. 6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평소에 자기네가 진용을 다 갖춰 놓고 해가지고 그러면 신속하게 그럼 재판들을 했다면 이런 말이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뭐 진용을 다 갖췄을 때도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해놓고 이제 와서 한 명 안 뽑아준다고 국민을 들먹이는 건 자기 이해관계 편할 때만 국민을 들먹이고 정작 평소에는 국민들을 나몰라라 했던 그 행태의 반복인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죠. 저희가 그 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과연 대법원에서는 추천할 때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사건과 관련된 전력을 몰랐을까?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번 친서를 계기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추천할 만한 귀한 인재라고 판단을 했다가 드러난 거죠. 그렇게가 된 예. 거죠. 왜냐하면 예. 지금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빨리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아니, 네. 자기- 자기가 됐네요. 저기 뭐야 임명동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추천을. 그렇죠. 그럴 그럼 수 훨씬 있는 더 방법도 있는데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예. 있는데. 예? 그러게 더 빨리 할 수 있네. 그렇죠. 예, 네. 국민의 권리를 정말 침해하지 않고 해법이 있었네. 근데 이제 보수 언론들이 어제부터,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해당 부서에 박상욱 이 분이 이제 대법관이 되면 갈 그 부서에 이미 배정되어 있는 한명숙 사건에 대한 그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지금 문화, 중앙 이런 분들이 좀 보도를 좀 하고 있대요. 네. 세상에 새정치연합을 어떻게 보고 거기가 그렇게 과거 한때 당 대표를 했던 분을 위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분인가요? 콩가루 정당인데. 그러니까요. 새정치연합을 어떻게 보고 진짜 몰라서일까? 아니 뭐 예전에도 보면은 보수 일간지들은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다 인간의 기본적인 거지만 그게 좀 심하시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이시죠. 집회 시위가 예전에 한참 2008년 그때 많을 때요. 원천 봉쇄를 많이 했었어요. 아예 지하도 같은 데서 못 나오게. 그리고 또 예전처럼 어떤 집회 시위를 완전히 조직된 대오가 하는 게 아니라 막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네네.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뭐 일정한 어떤 작전 지시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지하철 입구는 막 막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집회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 일간지에서는 게릴라식 집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작전을 짜고 막 그렇게 자기네들이 다 지하철 입구 막아서 어쩔 수 없이 저런 식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뭐 하나도 조직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고 이런 식이 된 망한 집회를 게릴라식 집회다 이런 식으로 또. 아, 그것도 시민들을 모욕하시는 쓰더라고요. 얘기 아닌가요? 망한 집회라고 얘기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집회가 좀 모여가지고 뭘 좀 해봐야 되는데 아, 그렇죠. 6-7명씩 나가서 잠깐 하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가시고 이런 식이 항상 집회가 됐었거든요. 그 이제 조중동이 한명숙 의원을 이 사건하고 물고 늘어지는다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하나가 나는 게 그 제가 이제 가끔씩 조선일보를 좀 봐요. 자주 보시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 자주 봐야죠. 스마트폰에 이제 신문 어플이 깔려 있으니까 조선일보를 보면은 참 조선일보가 글을 참 잘 쓴다. 이렇게 이게 동아일보에 비교하면 동아일보는 뻔한 그래. 근데 조선일보가 작년에 그 한명숙 그 전 총리 사건을 한번 씹었어요 칼럼으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정치인 재판이 기소한 날로부터 너무 오래 간다. 그러면 한명숙 의원 재판이 그 종전에 뭐 정봉주 의원 기록을 깨고 그 최장기 이제 백이선 전 의원 사건이었대요. 기소시로부터 뭐 4년인가 넘게 걸렸는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이제 다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이제 백이선 의원 기록도 갈아치우려고 한다. 이렇게 쭉 쓰면서 마지막에 이 기자가 칼럼에다 뭐라고 썼냐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너무 멋있는 말을 쓴 거예요. 지연된 정의는 저희가 그래서 참 법 격언이긴 네, 하죠. 그렇죠. 네.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인데. 참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면서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지금 한명숙 의원이 1심에서 무죄 받고 항소심 가서 유죄 받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여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이것이 뭐 일부러 뭐 대법원에서 뭐 시간을 끌려고 해서 끄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참 그런 조선일보의 그런 칼럼으로부터 비롯된 지금의 이런 박상욱 후보자에 대한 문제들도
참 그 조중동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일보를 포함해가지고 꼭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달을 안 보고 늘 손가락만 쳐다보는 그 후각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손가락과 후각. 이런 정말 시적 표현입니다. 시간. 네. 하여튼 지금 아까 이제 이재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박상욱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돼 있었다는 걸 사실상 알고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네. 일을 계기로. 그 얘기 굉장히 새겨서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집을 피우는 것보다는 문제 있는 대법관 후보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좀 지금 이 친서의 진짜 취지에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렇게 추천을 한 이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후보자 처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묵묵부답을 일관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뜻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는데 국민 여론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친서까지 전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발칙한 행위 아닙니까? 예. 좀 귀여운 느낌인데. 아 그래요? 너무 선한 단어를 썼네요. 부적절했네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법관연수원에 강의를 한번 하러 와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했는데 어디 이제 일산에 일산 저 네. 법관연수원에. 근데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 보고를 올렸는데 안 된다 그랬대요. 그 이유가 대관 업무가 안 되네요.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법원 비판을 넘어서 대법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법원 비판까지만 했었어야 되는데 네, 대법관까지 해버렸구나. 걱정이 되네요. 그게 참.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재정 변호사님 걱정이 되네. 아 그래요? 대관 업무를 앞으로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런 그 의식이 있는 거죠. 자기네들은 틀린 게 없고 자기네들 비판하고 네. 그게 오히려 문제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네요, 정말. 우리 저 예. 아까 안상희 교수님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참 그 말씀이 참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데 아니 사법부를 이끌어가는 14분의 대법관만이라도 이 생각을 떠나서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떠나서 네. 누구의 이해로부터도 자유롭고 살아온 삶이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거 좀 초연한 분들로 14분을 네. 뽑을 수 없나요? 그렇게 많은데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왜 조무재 전 대법관 같은 분들은 정말 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인이 세무서장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과거 그 박통 시절에. 엄청난. 네, 세무서장을 했으면 그때는 뭐 갈키로 돈을 막 하고. 그래서 그 김종대 이제 전 헌법재판관도 다 그 부산 출신 향판들이셔가지고 김종대 전 그 헌재재판관이 이제 독일로 유학 그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그 장인을 만났대요. 그래서 예. 만나가지고 이제 그 장인이니까 그동안 안녕하셨냐. 제가 정말 조무재 대법관님 후배인데 너무 우리 대법관님 존경한다 그랬더니 장인이 정색을 하면서 존경은 무슨 개뿔? 우리 딸 말이야 데려다 고생 안 시킨다고 하더니 아파트 두고 사준다는 걸 굳이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딸 고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분 저 대법관 시절에 서초동에 그 무슨 저 공관이나 이런 것들 대법관 그리고 비서관도 해갖고 이렇게 대리 기사도 저기 하는데 다 물리치고 무슨 저 10평짜리 원룸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하철로 출퇴근하셨대요. 대법원까지. 그래가지고 그런 좀 청빈한 그걸로 그리고 그분 저 대법관 그만두시고도 로펌에 안 가고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 교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무재 전 대법관께서 어떤 판결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이 설령 저랑 생각이 다르고 뭐 보수적인 판결을 일관하시더라도 적어도 그런 분한테 판결 네. 받으면 예. 저는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를 설계해서 대법관을 뽑아놓고 그 자리에 어떤 대법관을 앉혔는데 그분이 살아온 삶이 그런 삶이라면 적어도 내가 대리하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분이 누구로부터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해가지고 자기의 자유로운 영어로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런 분으로 14분 정도 못 채우나요? 그게 어렵다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봐요. 총리 후보들 봐요. 다 부동산 투기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그렇게 안 한 사람 없나요? 하면 없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죠? 장관들도 다 그렇고 장관 중에 후보 중에 한 분은 또 자기 또 매형인 장관 집에 또 주소를 올려놔가지고 뭐야 이거 도대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없네요. 이제 정말 우리 김영란법 얘기했는데 네. 이제 좀 그런
정말 영원히 자유로운 공직자들. 네.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세소 물론 뭐 우리가 진공 속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력도 있고 명예욕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높은 직에 올라가고 또 그러면서 또 국민들이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그래서 저는 박상호 후보자도 뭐 다른 문제가 지금 뭐 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박종철 고문치사에 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법관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편지 쓰실 시간 있으면 이렇게 추천 철회서를 쓰셔가지고 청와대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 대법원장님께서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상황을 좀 보니까 진짜 법원은 과거에 대한 반성도 좀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이상하게 과거사 판결들 이상하게 나와요. 네. 굉장히 엄격하게 나오고 그런 거하고 좀 괴가 또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씁쓸합니다 지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더 붙이실 말씀이 없으면 저는 짧게나마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그 법관연수회 강사로 초벌 섭외가 되셨다가 결국은 그가 비판하신 목소리 그 과거 경력 때문에 보이콧을 당하신 건데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그 저희 정당해산 사건 대리인 그때 중에 얘기하셨죠? 예. 그것도 이제 뭐 저희가 뭐 명확하게 팩트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추측되어진 정황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뭐 국회 토론회에 참석 못한 경우도 있고 등등 사실 뭐 저희가 대관 업무를 통해서 마땅한 이익을 누리고 즐거워하거나 이익을 누리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 걸 바라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이런 방식의 보이콧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법관에게 박주민 변호사님의 그러니까 인권의식 짙은 이런 이야기들이 소통되지 못하고 또 국회 공청회에 제대로 된 어떤 비판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더 안타까운 거죠. 우리에 대한 보이콧 자체가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불편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아프죠. 예. 네.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소통이 이제 점점 가로막힌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염려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대법원 박주민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 그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수령 체제를 보면서 네. 굉장히 우스꽝스럽다고 다 경멸하잖아요. 네. 물론 저도 그런 체제들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비판적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런 수령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다양한 수령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건희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나마 제가 보면 공직 가운데서 그래도 국회라든지 대통령은 그런 것들이 늘 국민으로부터 감시받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대놓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대법원의 그런 수령 체제가 저렇게 바라보시지. 아니, 예. 대법원의 수령 이제 체제가 대관 업무가 안 될 거다. 네, 대법원의 그런 지네들만의 그 성체에 쌓인 그 수령 체제가 아니 무슨 대법원장 무슨 입에 담 올리는 것조차도 그게 지네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경멸한 북한의 수령 체제와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대법관 구성, 헌재 재판관 구성이 굉장히 끼리끼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폐쇄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네들이 그렇게 뭐 판결문을 통해서 북한의 무슨 저 체제에 대해서 우리 뭐 민주주의에 안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구구절 늘어놓은 말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혔으면 아니 대법원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이 국민의 비판에 늘 노출되어야 하고 또 그런 속에서 국민의 비판과 그런 속에 소통하면서 헌법이 정한 대법원의 역할들을 해나가도록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는 것들 보면 예전에 방희선 판사 쫓겨나는 과정에서도 대법원이 제일 방희선 판사 지방으로 자천되고 그거 헌법소원 냈었잖아요. 그때 네. 방희선 판사가. 근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옷을 벗는 과정에서 방희선 판사가 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던 게 네가 감히 어떻게 대법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냐. 이거였거든요. 아니 군대에서 불온소적 지정에 대해서 헌법소원 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징계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라는 감히, 거죠. 예. 결국 감히. 그래서 이 대법원 스스로가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성체를 둘러싸고 그 안에서 사법 관련주로 포진되어 가지고 국민과 전혀 무관한 지금 자기들만의 철옹성을 쌓고 있는데 그것부터 버리시고 나서 북한을 경멸하든지 아니면 하는 짓은 북한하고 똑같으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말 웃겨요. 네. 네. 그러면서 그런 웃음네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를 어떻게 하든지 종북의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도매금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한심하죠.
예. 물론 박주민 변호사 불러다가 빨리 강연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시간이 넘었네. 다음에 할까요? 아니 지금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미 대사 이거 하고 검찰이 그렇게 나설 거고 네. 법원이 또 그렇게 판단하겠죠. 예. 이 또 거침없이 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영철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예. 오늘 이런 면이 있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계속 지금 3명 삼각체, 온전한 삼각체로 계속 뵙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저희 변함없이 뵈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